김지혜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혜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용수 할머님이 두 번째 기자회견을 합니다. 폭로 기자회견입니다. 이 자리에 윤미향 당선인 나와라고 소집을 요구한 바 있는데 과연 윤 당선인이 그 자리 나올까요? 윤 당선인은 한편 여당의 초선 모임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검찰의 수사를 대비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연 측이 영화 김복동의 상영을 위한 해외 상영을 위한 모금을 했는데 정작 영화사는 이를 모르고 있었던 사실이 오늘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잠시 후에 상세하게 보도합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혜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도 윤미향 당선인 측과 정의연 측과 관련된 논란, 새로운 것들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한 조간신문은 일단 돈부터 걷는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저희가 공개할 첫 번째 주제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일까요? 잠시 후 하나하나씩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들은 어떤 뉴스 보도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김정은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모처럼 모습을 드러내서 핵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동아일보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도발을 예고했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자신의 키만큼 긴 지휘봉을 들고 모자이크 처리된 어떤 화면을 가리키면서 예컨대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자이크가 돼서 화면은 무슨 내용인지 모르지만 이러는 이유가 뭘까요? 과연 김정은이 핵카드를 다시 꺼내든 상황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가능한 이야기일까요? 오늘 동아일보는 묻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핫플에서 주목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입니다. 이용수 할머님이 오늘 예고한 대로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이 자리에 윤미향 당선인 와라라고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과연 이 자리에 윤 당선인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단호하게 다 말할 것이다 라고 오늘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각오를 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용수 할머님이 과연 오늘은 어떤 내용을 폭로할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중국 공산당은 멸해야 한다라는 글씨가 새겨진 플랜카드를 들고 시위하는 수많은 홍콩 시민들. 이유는 중국이 홍콩의 이른바 국가보안법을 추진하려 하자 이에 대해서 반대하려는 시위가인 겁니다. 예컨대 홍콩보안법입니다. 중국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대해서 반정부적인 주장이나 행동을 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이 그 주요 골자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첫 대규모 시위가 홍콩에서 열렸습니다. 조금 전 뜬 보도에 따르면 이 중에 200명, 수백 명가량을 체포했다는 보도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제지 한번 보실까요? 한국경제. 다급한 중국 기업 화웨이가 삼성과 하이닉스에 SOS를 쳤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보신 홍콩 시위와 홍콩 보안법도 중국과 미국 간의 이른바 경제 갈등으로 인한 측면이 큰데 아예 그 갈등의 정점은 중국의 통신기업 화웨이가 얼마나 다급했으면 삼성과 SK에게 SOS를 쳤다는 겁니다. 니들 미국이 우리한테 팔지 말라고 해도 꼭 팔아야 돼 라는 말을 신신부탁했다는 건데 과연 이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주목이 되는 대목입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월요일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변환봉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월요일은 남자. 그리고 여의도 정치 컨설팅계의 윤 선생, 윤태구 지사님 나오셨습니다. 다시 돌아온 바르다 박 선생,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모셨습니다. 민주당의 청년입니다. 험지 출마를 했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상근 부대변인 서재영 부대 나왔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합류한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기자 이재명 부장도 모셨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의 키워드도 저희들이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전해드리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요. 핵심 사업. 정의연 측이 10억 원을 따내면서 핵심 사업을 작성했다. 그런데 그 핵심 사업의 내용은 무엇이고 그 핵심 사업의 수혜를 받은 할머니들은
진짜 몇 분이나 됐을까? 동아일보가 밀착 취재한 내용이 그겁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회견. 오늘 이용수 할머님이 본격 회견에 나섰습니다. 지난번 윤미향 당선인이 찾아가서 무릎 꿇고 눈물 흘렸는데 됐고 기자회견 때 나와 한 그 회견이 바로 오늘 회견입니다.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세 번째 키워드는 핵도발. 김정은이 오랜만에 모습 드러냈는데 자신의 키만큼 혹은 자신의 키보다 더 큰 지휘봉을 들고 프레젠테이션을 했습니다. 이거 명백한 핵도발 예고로 보입니다. 잠시 후 오늘 하프트에서 주목드리겠습니다. 김지혜 도이스쿠쇼 오늘의 톱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톱뉴스 주제를 앞서서 예고했던 대로 이렇게 다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선 봄부터 걷는 정의연. 여러 행사에서 여러 명목으로 정의연 측은 돈을 거뒀습니다. 모금을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바대로 모금한 돈을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철저하게 사용했는가와 관련된 논란이 주말을 거치면서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오늘 새롭게 드러난 여러 모금에서 정의연 측이 과연 모금의 취지에 맞게 돈을 처리했는가 하는 논란이 오늘 또 새롭게 터져나왔습니다. 영화 김복동과 관련된 모금 어떤 내용일까요? 저는 서울서 온 피해자, 나이는 60세, 이름은 김복동입니다. 과거에 천황때 잘못한 것을 현 정부가 나서서 사죄하는 것이 마땅찮아요. 증거가 없다. 증거가 살아있는데 증거가 없다고 해서 말이 됩니까? 지금 보신 예고편은 영화 김복동 다큐멘터리 영화의 예고편입니다. 유엔부 피해 할머니 김복동 할머님의 일생을 재조명한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정의연 측이 이 영화의 해외 상영을 위해서 모금을 한 사실이 오늘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배급사 모르게 모금을 해서 오늘 논란이 되고 있는 거죠. 1,300만 원은 과연 어디로 갔을까? 정의연 측은 지난해 8월 영화 김복동의 해외 상영을 위한 그 명목으로 모금을 합니다. 영화 상영료 1,300만 원 등 목표액은 1,800만 원이다 라고 공지를 했는데 사흘 만에, 굉장히 짧은 시간이죠. 사흘 만에 목표액을 달성합니다. 그런데 5개월 뒤에 이렇게 공지를 합니다. 영화 상영료를 면제받아서 남은 모금액 1,600만 원은 영화 행사 및 정의연의 해외 캠페인 예산으로 쓰겠다라고 애초의 목적과 다른 공지를 5개월 뒤에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영료를 위한 모금이었지만 정작 영화를 상영하는 김복동 영화 배급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정의연의 모금 활동? 영화 상영료 모금? 들은 적도 없다. 듣도 보지 못했다. 처음부터 상영료를 받을 생각이 없었다. 우리가 요구한 적도 없었다. 정의연이 상영료를 주겠다고 한 적도 없었다. 지금 산무예요. 산무. 1. 이런 모금을 들은 적이 없다. 1무. 2무. 상영료를 받을 생각이 없어서 요구한 적도 없다. 2무. 3무. 정의연이 상영료를 주겠다고 한 적도 없다. 상영료와 관련된 3무. 세 가지가 없는 겁니다. 10회 상영료 예산으로 $10,000를 잡은 것도 과한 책정이다. 라고 배급사 측은 이야기를 합니다. 배급사 측의 목소리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상영료 부분은 회당 300에서 500불 정도가 적당하다고 정의연과 협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10,000불을 모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재민 기자, 지금 또 팩트들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정의연 측은 상영료를 위한 모금을 했고 5개월 뒤에 그 목적을 변경했는데 애초에 영화 배급사는 상영료액이 처음 듣는다, 모금 처음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쟁점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워싱턴, LA 이런 해외 도시에서 영화 김복동을 상영하겠다. 그럼 해외 상영료가 필요하니 1,800만 원 모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배급사는 우리가 부담할 거기 때문에 한 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그 사실이 하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해외 상영료만 한 $1,000만 약 1,000만 원 이상이 든다. 1,200~300만 원이 든다. 그래서 모금을 한 건데 배급사에겐 다릅니다. 해외에서 상영을 하더라도 1회당 최대 많이 잡아야 $500다. 그렇게 따지면 10번 한다고 했을 때 $5,000면 충분하다. 그런데 왜
$10,000나 모금을 했는지 모르겠다. 다시 얘기해서 처음부터 돈을 받을 생각이 없었는데 모금을 한 거고, 또 하나 설령 돈을 낸다 하더라도 필요한 것보다 2배 이상 모금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논란이 되는 게 그거였죠. 도대체 활동을 위해서 필요해서 돈을 모금한 건지 아니면 모금을 위해서 활동한 건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논란들이 계속 있었던 건데, 이번 사안 역시 사업을 부풀려서 더 많이 모금해서 모금한 다음에 결국은 그 사업에 맞춰서 지출하지 않고 나중에 오히려 어떻게 쓰는지 모르게 불투명하게 회계 처리된 게 아니냐, 또 한 번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정의원 측이 애초에 모금을 할 당시에 과연 배급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상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것을 알고도 상용료 명목으로 모금을 했는가와 관련된 논란인 건데, 일단 정의원 측의 해명대로라면 5개월 뒤에 공지를 했잖아요. 알고 보니까 모금한 이후에 상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해서 다른 곳에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영화 배급사 측에서는 애초부터 우리가 상용료 달라고 한 적도 없고 저쪽에서 우리에게 상용료 준다고 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뭔가 좀 달라요. 그렇죠. 물론 선의로 해석하면 정의원 측에서도 당연히 배급사한테 지급해야 할 돈이라 생각해서 배급사와 사전 협의 없이 당연히 해외 상영하려면 돈이 필요할 테고, 그러니 우리가 선제적으로 모금을 해서 그걸 배급사에게 줘야겠다, 이렇게 선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해외에서 영화 김복동을 상영하겠다 그러면 가장 먼저 누구가 상영하겠습니까? 당연히 배급사겠죠. 배급사랑 우리가 해외에서 워싱턴, LA 이렇게 해외에서 위안부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다. 따라서 해외에 상영했으면 좋겠다. 당연히 배급사가 먼저 상영할 텐데, 자, 배급사에게는 처음부터 받을 생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많은, 특히나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 상영료보다도 한 2배 이상 많은 돈을 책정을 해서 그것을 공시를 하고 그다음에 기부를 했다. 자, 이 상황에서 뭔가 좀 처음부터 배급사와 협의하지 않은 것도 이상하지만, 지금 배급사 얘기를 들어봤을 때 정 의원이 왜 단독으로, 왜 사전에 알아보지 않고 이렇게 많은 돈을 모금한 다음에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배급사가 필요 없단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쓰겠다라고 자체 수익금으로 전환했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정 의원 측에서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윤 선생님, 오늘 첫 번째 뉴스 제목이 우선 돈부터 거둔 정 의원이잖아요. 네. 딱 이 문제도 우선 돈부터 걷고 본 건데, 모금한 사람들, 그 기부를 한 사람들은 이 영화가 꼭 해외에서 상영됐으면 좋겠다, 상영료에 내 돈이 쓰이길 바랐다라는 마음으로 기부를 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새롭지도 않고 익숙한 게, 제목만 바뀌어서 그렇지 비슷한 프레임들의 사건들이 자꾸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제일 큰 안성 쉼터 같은 경우에도 그게 명성교회가 기부를 해가지고 할머님들이 그 서울 시내에 그 활동 무대하고 가까운 곳에 이제 양옥집에서 사시는 곳이 있는데, 그거 별도로 또 쉼터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현대중공업은 그걸 몰랐죠. 그리고 좋은 일에 쓰겠거니 해가지고 고액을 쾌척하고 잘 쓰고 있겠거니 해서 이제 뒤에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있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이 난 것을 알리지 않았고, 현대중공업 측에다가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하고 결국은 팔아가지고 이제 4억 2천만 원이 됐습니다. 10억 받았는데. 그리고 돌려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돈 같은 경우에는 그 소액 기부한 분들한테 대해서는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 사업이 이렇게 전환됐습니다라고 하면, 소액 기부한 사람들은 그런가 보다, 또 좋은 일에 쓰겠지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나왔던 영화 제작사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핑계로 돈을 거둔 게 되고, 또 하나의 피해자가 있는 게, 여기 플랫폼을 제공한 카카오 가치 펀드라고 하나요? 정확하게 이름 모르겠습니다만, 공익적으로 플랫폼을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있고 카카오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다 피해자인 거고, 그분들은 또 되게 당혹스러워지는 게, 결국은 당신들도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꼼꼼히 따져봐야 될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 플랫폼의 역할로서 해가지고, 그런 식의 이제 책임 추궁도 당할 수 있으니까 더 당혹스러워지는 거죠. 이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이제 구멍들이 많이 나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세세히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럼 앞으로 이제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을 텐데, 이런 거겠죠. 이 부분이 크게 봤을 때 그래도 이제 정의연과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 사업으로 전용됐느냐, 아니면은 그것도 아니고 엉뚱하게 갔느냐. 크게 봤을 때 사업으로 전용됐다면은 그래도 정당 참작의 여지가 있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엉뚱하게 갔다면은 되게 더 불행해지는 거겠죠. 그렇다면은 변한봉 변호사님, 이 영화 해외 상영을 위해서 모금했다는 1,800만 원,
결국은 영화 해외 상영에 맞게 쓰이진 않은 거잖아요. 네. 낸 분도 네. 지켜보는 우리도 좋은 일에 썼겠지라고 현재는 추측만, 바람만, 기대만 하고 있어야만 하는 건가요? 이제 회계 전용의 문제를 따져볼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니면 유 실장이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모금했던 돈을 할머니를 위한 다른 사업에 쓰였다라고 한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뭐 사립합격법이라든가 몇 가지 특별법의 기부금품법도 마찬가지인데 회계 전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뭐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고유재산을 위한 목적으로 했던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관리를 위한 일반 회계로 전용하면 그건 횡령배우로 처벌이 됩니다. 아무리 그 돈을 개인적으로 쓴 게 아니라 학교를 위해 썼다고 하더라도 변명이 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기부금법 같은 경우에도 이거 할머니를 위한 사업이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것이고 안 되고 환불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 돈이 쓸 데가 없어졌으니까 정연의 활동비라든가 일반 통상적 관리비로 썼다. 그게는 할머니를 위해 쓴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점상차게 해달라는 말은 전혀 인정이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기부를 했다면 그 기부를 한 이유, 기부를 한 목적에 맞게끔 당연히 기부금이 쓰여야 된다. 그렇죠. 목적 전용은 인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 건도 좀 들여다봐야겠네요. 그렇죠. 그 1,800만 원 어디로 흘러갔는지 남아있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봐서 그것이 할머니들을 위한 별도의 사업, 이 영화 상영과 동일성 인정되는 사업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뭐 정의원의 뭐 통상계획 활동이라든가 해외 사업이라든가 다른 홍보를 위해 쓰였다고 한다면 횡령 배매 이슈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하나 짚을 게 이 사건 아주 초반부에 왜 이게 정의원한테 기부한 돈은 할머니들 위해서 쓰라고 하는 돈인데 왜 당신 사업에 쓰냐라는 지적이 있었을 때 그 이사장 등 이제 관계자들이 강하게 항변한 것이 우리는 이 복지단체가 아니라 운동단체이고 그리고 이 기부금들은 지정 기부금이기 때문에 딱딱 용처가 정해져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할머니들한테 좀 드리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다 법적으로 강하게 항변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여기에 자승자박으로 이제는 걸리는 거죠. 자승자박. 네. 스스로 초래했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제목이 우선 돈부터 거둔 정의원이라고 했잖아요. 한 조간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른 모금에서도 일단 돈부터 걷고 본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일지 오늘 새롭게 드러난 부분인데요. 함께 보시죠. 우간다 김복동 센터와 관련된 논란도 지금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저희 도이치쿠쇼에서 상세하게 해당 의혹 보도에 대해서 소개한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 우간다 김복동. 2억 원을 목표로 4,300만 원을 모금했는데 정의원 측은 일본 압력에 무산이 됐다라고 해명을 한 바 있죠. 그런데 모금액 처리는 아시다시피 미국 김복동 센터로 이것도 역시 전환을 했습니다. 홈페이지 통해서 기부자에게 통보한 바 있는데 이 정의원 측의 해명은 지금 논란이에요. 왜냐하면 현지 단체에서는 김복동 센터를 위한 땅이 아니다라고 아예 팩트 자체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사례는 중국의 난징의 위안부의 숲 사업입니다. 크라우드 펀딩 등으로 4천만 원을 역시 모금을 했는데 국내 사업에 전념하자라는 이유로 무산이 돼요. 이거는 일본 정부가 반대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펀딩을 모금한 정의원 측이 그냥 국내 사업에 전념하자라는 이유로 무산을 시켰다는 건데 이래도 되는 건지 모금액 처리, 자체 수익금으로 처리합니다. 기부자에게는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급기야 기부자는 지금까지 오늘 보도되기까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오늘 조선일보가 쓰고 있는 보도의 지적 내용인데 청와대에 계셨던 박 선생님, 이래도 됩니까? 너무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두 가지를 좀 짚고 싶은데 한 일주일 전쯤인가요? 어떤 조간신문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비즈니스, 정의원은 비즈니스였다. 지금 우리 앞서 본 것처럼 일단 김복동 할머니 영화 문제, 지금 나온 우간다 김복동 센터, 그 다음에 중국 난징의 위안부 피해자 쉼터 이런 거 보면은 거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라는 거를 놔두고 거기서부터 있을 수 있는 모든 파생되는 사업에 대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해서 아이디어 회의를 통해서 채택이 되면 이거를 정부가 됐든 아니면 기부금 모집을 했든 사업을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면 그 조간신문이 얘기했던 것처럼 비즈니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마구마구 그냥 줍줍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표 봤습니다만 중국 위안부 추모습 조성 4천만 원 목표로 했다가 나중에 자체 수익금 처리. 영화 김복동 할머니 해외 상영 1,800만 원 모았다가 역시 자체 수익금 처리. 우간다 김복동 센터 건립 여체에다가 신규 사업비로 전환.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변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횡령 배임에 의심을 받을 수 있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정부 예산도 보면은 우리 왜 고위공직자들 크게 좀 범죄에 연루됐을 때 문제가 되는 게 예산을 전용했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정부 예산에도 이 전용이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절차도 복잡한 거예요. 특별한 목적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만들고 그거를 의회에 설명해서 예산이 수립돼서 쓰는데 만약에 이게 안 쓰여졌다거나 아니면 잘못 쓰여진다 하게 되면 이거는 다시 예산 심의를 받거나 아니면 해당되는 장이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을 안고 바꿔야 되는데 이거는 뚝딱뚝딱 그냥 해치웠다는 거예요. 이게 작은 조그만 구멍가게 내지는 소기업도 이렇게 예산, 사업비 예산 이렇게 전용 안 하거든요. 이거 한번 들여다봐야 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을 했던 건지 우리 윤 선생 얘기했던 것처럼 과연 그분들을 위한 피해 지원이 아니라 우리는 사업 지원을 위해서 했다고 항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건지 한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종합신문 얘기뿐만 아니라 저도 이쯤 되면 이거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비즈니스였다라고밖에 얘기 못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에 대한 정의원 측의 추가 해명이 있을 시에는 정의원 측의 해명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컨대 어쩔 수 없이 모금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모금한 돈을 그 용처에 맞게 쓰지 못했었던 어쩔 수 없었던 이유들이 있다면 정의원 측에서 아마 해명을 할 텐데 그런 해명에 대해서도 추후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나와 있는 정의원 측의 해명은 해당 건과 관련돼서 저희가 다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저희 동아일보 기자들은요. 안성 쉼터의 10억 원 후원금을 받기 위해서 정의원 측이 핵심 사업이라고 제출한 그 사업이 얼마나 제대로 잘 지켜졌는지에 대해서 상세히 취재를 했습니다. 그 기사 내용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핵심 사업이라던 안성 쉼터, 참석자는 2-3명 뿐이었다. 정대협 10억 탄엔 안성 쉼터 구입 시 핵심 목표로 내걸었던 3개 프로그램이 있었다는 겁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15분이 참여하는 건강치료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한 건데 핵심 사업 실행은 과연, 건강 대화 프로그램은 2-3명만 참여, 치료 프로그램엔 2년간 한 분만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참석자 부풀리기 의혹도 나왔습니다. 치료 프로그램 길원옥 할머니만 참여했는데 보고서상 참여 인원은 4명, 치료사 2명, 활동가 1명 포함했다. 김성태 의원은요. 계획서 기재 인원은 15명인데 숫자 부풀려 활동가와 치료사까지 포함시켰다. 통합당은 오늘 진상규명 TF도 출범을 할 방침입니다. 확실히 윤 선생님, 핵심 사업이라면서 참석자 할머니들이 저렇게 숫자가 적고 참여 인원이 15명이다라고 해놨지만 거기에 너무나도 많은 관계자 외의 사람들까지 포함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 쉼터가 제대로 안 쓰였다는 거는 애초부터 나온 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별적 세부 프로그램들을 저렇게 조사해 보면은 당연하죠. 저런 결과들은 넣어 있겠죠. 참 안타까운 것이 정의연이 좀 진보적 성향이 있습니다만은 정의연이라는 상징성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우리 사회에서 존중하는 저 쉼터가 2012년, 13년경에 이제 돈을 이제 기부를 받은 게 누굽니까? 정몽준 전 의원이 당시에 이제 보수 여당의 중진 정치인으로서 자기가 이제 또 회사의 대주주니까 여기 이런 거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권유, 뭐 강한 권유겠죠. 권유를 해가지고 그 회사에서 기부를 해서 이 사업이 조성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잘 됐으면요,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좀 돈 있는 보수 유력 인사가 돈 내고 사업은 진보 진영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할머니들을 모신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돼야 되는데 그 결과는 뭐 보는 대로네요. 예, 그런가 하면 안성 쉼터를 조성하기 이전에 이미 명성교회 측에서 제공한 마포에 쉼터가 있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명성교회 측은 안성 쉼터의 존재를 몰랐다라고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양심껏 사용하길 바랬는데 쉼터를 마포에 있는 이미 쉼터를 제공한 명성교회 측, 마포 쉼터 평화의 우리집 실소유주의 명성교회는 2012년 정의연의 요청에 14억 7,500만 원의 건물을 매입해서 무상으로 임대를 해왔습니다. 명성교회의 한 장로는요, 왜 이렇게 될 때까지 이해가 안 된다. 공적으로 기금을 사용한 거라면 투명하게 공개했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무상 임대 외에도 2013년부터 매달 150만 원씩 지원을 했다. 양심껏 사용하길 바랬을 뿐이다. 안성에 또 다른 쉼터가 있었던 것 전혀 몰랐고 윤 당선인이 마포 쉼터의 주소로 옮겨둔 것도 물론 보도를 통해서 알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네. 그러니까 정의원 측은 명성교회가 제공한 더 비싸고 그리고 더 위치가 좋은 마포의 쉼터가 이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 측에는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10억 원을 받은 거고 또 명성교회 측에게도 안성의 쉼터를 마련하겠다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셈이군요. 명성교회는 확실히 알리지 않은 게 뭐 분명해 보이고요. 다만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현대중공업에게 10억을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안성쉼터 매입에 나섰던 건데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게도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미 마포쉼터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서 그럼 안성쉼터 사업을 계속 추진하자 그래서 힐링센터로 살짝 바꾼 거죠.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앞서 얘기했던 이런 건강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죠. 왜냐하면 할머니들이 거주하는 마포쉼터가 있고 그럼 안성쉼터를 왜 만들었냐? 거기에서 힐링을 할 수 있게 해드린다. 다시 얘기해서 건강 프로그램이라든지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상시적인 치료나 그런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게 안성쉼터의 주 목적인데 그렇다면 그 핵심 사업과 프로그램이 없다면 안성쉼터의 존재 가치는 사실상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없어져 버리는 그런데 거죠. 이게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보셨지만 두세 명밖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 참여자가 누구냐? 대부분 마포쉼터에 거주했던 김복동, 기론옥 할머니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할머니들이 참여가 거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그 할머니들을 모시고 안성쉼터를 가서 몇 번 건강치료 프로그램들을 운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그 후에 지나서 김복동, 기론옥 할머니가 힘들어합니다. 안성쉼터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죠. 마포에서?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다시 마포쉼터로 옮깁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안성쉼터가 도대체 왜 필요했는지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 되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안성쉼터가 힐링센터로서의 기능을 하고 그리고 마포쉼터에 계신 할머니뿐이 아니라 전국에 계신 할머니들 다 모시고 어떤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위치였고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됐다면 안성쉼터는 더없이 좋은 그런 사업이 됐을 텐데 결국은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도 마포쉼터에 계신 아주 소수의 할머니들 뿐이었고 그 할머니들조차 안성쉼터까지 가는 게 힘들어서 어허. 결국 사업이 포기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기 때문에 도대체 이 마포쉼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뭐 정의원 측에서 이런 해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 마포쉼터에 계신 할머니들이 이 집이 우리 소유가 아니다 보니까 좀 불편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얘기한 것처럼 명성교회가 장소를 대여해주고 그리고 또 월 운영비까지 지원하면서 그렇게 마포쉼터를 운영했었는데 거기에 안성쉼터를 또 하나 만든다면 더없이 좋은 프로그램으로 훌륭하게 분명히 쉼터를 운영할 수 있었을 텐데 전혀 그러지 못했던 점이 굉장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의원 측이 여가부로부터 2년간 1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정작 할머니들은 임대 아파트에서 생활을 했다라는 측면도 오늘 한 조간신문에 의해 지적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10억 타놓고 할머니들은 임대생활. 정의원의 사업계획서에 보면 할머니 치료비 등 의료비 지원, 틀니 보청기 등 실생활용품 지원, 명절 선물이나 반찬 장례비 지원, 주택 개보수 등 주거환경 개선. 여가부로부터 2년간 10억 받았습니다. 할머니 한 분당 단순 계산해도 2,400만 원이 쓰여야 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할머니 치료비 등 명목은 3억 1,500만 원을 사용했다라고 정의원 측은 보고를 했는데 이용수 할머니는 한 푼도 안 돌아갔다. 정작 이용수 할머님은 대구 임대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서재현 부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정부 돈인데. 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한 1년 5억인데 이제 2020년 5억인데 5억은 아직 사용은 아직 안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5억이 아니라 5,500이라도 지금 보면 이용수 할머니는 임대 생활로 불편하게 생활하시는 거고 특히 이제 온수 매트가 고장이 났던지 아니면 없었던지 추워서 좀 이런 상황을 정의원이 아니라 뭐 사실은 민주당의 사무처장이 좀 친분이 있기 때문에 좀 도와주셨는데 이런 것을 보면 정의원도 그렇고 뭐 저도 그렇고 국민들이 참 죄송한 마음인데 이런 것을 여성가족부 장관 또 이야기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 비용 세금이잖아요. 예. 그 세금을 내고 나는 집행에 했으니까 이게 책임을 다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단체나 집행된 곳에서 정말 잘 사용되는지 좀 이렇게 행정 개선하는 것도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 정의원에서는 저는 아쉬운 부분이 온수 매트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소통에 좀 불신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뭐 온수 매트가 예를 들어
수년 동안 사용했는데 고장이 나서 했으면 정의연에 가서 좀 이걸 좀 해줄 수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그것도 불편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넘어가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런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의연과 이용수 할머니의 관계에서 좀 소통의 문제가 있었지 않나라는 거죠. 그렇군요. 아니, 서재현 부대 여가부에서 2년간 10억이나 받아놨어요. 네. 물론 정의연 측이 이 돈 중에 얼마를 할머니를 위해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용도에 맞게 공개를 할 것이라고 보지만 이용수 할머님 같은 경우는 말씀하셨듯이 온수 매트가 고장이 났다. 온수 매트 시중에 가격 조회해 보면 얼마 안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금액을 떠나서 말씀드린 소통의 문제 그리고 이게 여가부에서 10억 받은 거는 뭐 주거 환경 개선비, 뭐 틀니 등 맞춤형 지원비가 분명히 이건 주거 환경 개선비가 있기 때문에 온수 매트를 포함해서 뭐 여름에는 당연히 냉방 기구도 설치를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의연에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상황에서 이걸 뭘 인지를 했었는 건지 아니면 인지했을 때 조치를 하지 못한 사항을 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용수 할머니가 난방비를 지원 못 받아서 올해 1월에 대구시에서 온수 매트를 지원했다면서요. 근데 지금 언론에 이야기 나온 거는 대구시가 아니고 이제 민주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이 그렇군요. 했다고 사무처장이 개인적으로 좋은 일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많이 계시고 좋은 일 뭐 하신 거군요. 수시적으로도 계속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해명이 필요하다. 예, 그렇군요. 지난해 12월에 온수 매트를 예. 개인적으로 사서 주셨다. 예, 저 사진에 나오신 분이 사무처장. 그렇군요. 그냥 안쓰럽고 이용수 할머니 사정이 딱한 거 아니까 저분도 이렇게 온수 매트를 지원해 주신 건데 과연 정의원이 2년간 여가부로부터 받은 10억 원이 할머니들의 이런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를 공개합니다. 이용수 할머니 하고 싶은 말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예고했었던 이용수 할머님의 2차 기자회견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윤미향 당선인이 과연 그 자리에 나올까요? 윤미향 당선인은 앞서서 이용수 할머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한 바 있는데 이 할머님은 결코 용서한 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일단 이용수 할머님의 측근의 인터뷰 내용을 지금부터 들을 텐데 그때 당시 윤미향 당선인이 어떻게 방문을 했는지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시민 모임에서 뭐 약속을 하니까 시내 호텔로 나온 거야. 나오는데 뜻없이 윤미향이가 돌아보니까 기겁을 해버린 거지. 아픈 건 많이 좋아졌는데 정신적으로 지금 혼란이 나니까 쇼크를 먹어서 그러니까. 오늘 이용수 할머님의 입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이 향후 윤미향 당선인의 거취 문제를 포함해서 검찰의 수사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할머님의 회견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할까요? 대구에서 마침 2차 기자회견을 하는군요. 하고 싶은 말 단호하게 다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하고 싶은 말 단호하게 다 할 것이다. 최봉태 변호사는요, 이용수 할머님의 측근인데 회견에서 하실 말씀은 전적으로 할머니가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참석 여부, 윤미향 당선인의 참석 여부도 현재는 불투명하다 라는 상황인데요. 변환봉 변호사님, 어떤 말씀을 하실지도 궁금하고 윤미향 당선인이 과연 대구에서 열리는 오늘 이용수 할머님의 기자회견에 참석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윤미향 당선인이 참석하기는 상당히 부담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아마 할머님의 말씀은 아마 화해라든가 그런 용서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라는 단호한 말씀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각 언론사들이 이제 단독이라는 이름을 달고 상당히 많은 회개의 의혹들을 제기하고 계시죠. 아마 할머님보다는 그 언론사 보도가 더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할머님이 또 내부적으로 아시는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아마도 할머님께서는 그동안 10수년 동안에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해 왔었고, 그때마다도 정의연에서는 뭐 단체 활동이라든가 여러 대의 명분을 통해서 우리를 많이 자제시켰다. 이 상황에서 나는 윤미향을 용서한 적도 없고 정의연 활동에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아마 그런 단호한 말씀을 하시지 않으실까 예측되네요. 예, 이재명 기자. 예. 단호하게 말하겠다.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았던 무언가에 대한 새로운 언급도 있을 수 있겠군요. 물론 지금 가장 언론의 관심은 아무래도 지난번 기자회견 때는 구체적인 폭로가 있지는 않으셨죠. 그래요. 그냥 기부금을 많이 모았는데 어디 쓰였는지 난 모른다. 우리가 어떻게 이용만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과연 좀 더 구체적인 어떤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연 활동에 대해서 폭로가 있을지 이것도 관심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오늘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아마도 지난번에 얘기했던 수요 집회가
어떤 모금을 활동으로 전락했다. 그래서 거기에 오는 청소년들에게 어떤 증오심만 심어주고 있다. 좀 더 바른 역사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이 할머니의 뜻이 좀 더 오늘 분명히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수요 집회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적으로 다시 방향을 바꿔야 되는지, 그리고 정의원이든 이런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활동들이 어떤 전개돼야 되는지 이런 큰 틀의 얘기를 먼저 좀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추가 폭로가 지난번에도 이제 윤미향 당선자에게 나오라고 했던 이유가 배신한 자와 배신 당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얘기를 해야 사람들이 보다 분명하게 알게 된다. 이런 게 이제 이용수 할머니의 얘기였기 때문에 보다 아마 윤미향 당선자와 정의원의 활동에 대해서도 좀 더 뭔가 분명한 얘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 수요 집회에 바라다 박 선생님, 원래 모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윤미향 당선인이 무언가 대표의 역할로 되고 난 이후에 모금함이 등장을 했다라는 지적들도 사실 여러 군데서 나오고 있고, 특히나 윤미향 당선인이 오늘 저 자리에 참여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시 말해서 어찌 보면 이용수 할머님의 조건 같은 거 아니었습니까? 너가 정말로 용서를 받고 싶으면 기자회견에 나와라. 과연 그 선제 조건 같은, 마치 아닐 수도 있지만 그 조건에 대해서 윤미향 당선인이 어떻게 모습을 취할 것인가.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초선 의원 연찬회에도 윤 당선인 최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뭐 이렇게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용수 할머니가 기자회견을 한 2시 이전과 2시 이후에 대한민국 사회가 좀 달라졌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어요. 우리가 윤미향 당선인 관련한 정의원 이 의혹에 대해서 벌써 뭐 굉장히 몇 주 동안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과연 이 의혹에 대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 그리고 솔직하게 얘기를 좀 더 해줬으면 바람을 갖고 있는 정의원 측이 과연 얼마나 국민들 의혹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의혹을 말끔히 해소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아직도 있거든요. 예. 그동안 너무 많은 의혹들이 나오는데 얘기를 안 해서 사회적 비용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윤미향 당선인이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당장 내일 모레부터 21대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될 일도 마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2시를 기점으로 해서 저는 윤미향 당선인도, 정의원 관계자들도, 그리고 민주당도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국민들이 이제 또 다른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이런 시점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 집회에 대해서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거는 모금함이 나와서 아이들이 거기에 부모님들로도 받았던 차비, 음식값 같은 거 모으는 걸 보면서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했었던 거 아니에요? 이게 오늘 당장 있었던 게 아니라 2008년에 돌아가신 신미자 할머니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정의원이, 정대협이 앵벌이 노릇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 정의원 활동에 미국 활동을 계속 도와줬던 미국에 있는 번역 활동하시는 사회 운동자들 10년 전부터 이용수 할머니가 미국 갈 때마다 윤미향 당선인이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정의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오늘 2시 기자회견을 기점으로 솔직하게 모든 관계자들이 제대로 얘기해서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숭고한 인권운동은 계속 우리가 발전시켜 나가고, 그렇지 않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책임져야 될 사람들은 책임지는 이런 모습이 좀 있었으면, 그래서 또다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21대 국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서부대 윤 당선인이 정말로 이용수 할머님에게 사과를 하고 싶다면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할머님도 모르게 찾아가서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 국민이 지켜보는 저 자리에서 할머님에게 사과를 하는 모습이 더 떳떳한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한 조간신문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윤미향 당선자는 물론 그 가정이 붙겠지만은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좀 힘드시겠지만 가정을 좀 해서 횡령이나 상황이 조금이나 불미스러운 게 있으면은 사퇴하겠다라고 하고 나서 한다면은 진정성이 더 있는 것이고요. 오늘 2시에 이용수 할머니께서 언론에서는 뭐 마지막 회견인데 마지막 회견이 아니라 2차 회견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렇죠. 이제는 그 죄송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윤미향 당선자도 언론을 통해 해명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부 사이라도
말을 안 하면 오해가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할머니에 대해서 죄송스러운 마음은 조금은 뒤로 하고 이제는 진실 공방이 아니라 오해가 있으면 좀 윤미향 당선자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은 육하 원칙에 따라서 할머니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분명히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인터뷰하고 나서 윤미향 당선자 좀 언론에 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가 하면 김복동 할머니 등 할머님들이 낸 그 기부금마저 정의원 측이 공시에서 누락을 했다라는 대목도 오늘 취재됐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는데요. 이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앞서서 우리 학생들, 초등학생들 여고에서 기부한 기부금이 몇몇 공시에서 누락됐다라는 의혹에 이어서 할머님들이 낸 기부금도 누락을 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여부 철저하게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보도의 내용에 따르면 2016년 4월 일본 규슈에서 지진이 났잖아요. 성금을 모금했는데 김복동 할머니가 지진 피해자를 위해 써달라며 100만 원을 기부했고 기로녹 할머니가 30만 원을 기부했다는 겁니다. 중앙일보 기자들이 체크해보니까 공시에서 이 부분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5년 6월 김복동 할머니가 5천만 원을 기부하는데 분쟁지역 피해 아동과 활동가 양성에 써달라며 기부를 했는데 이 역시 공시에서 누락됐다는 게 중앙일보의 보도 내용입니다. 2017년 여성인권상 시상식 기로녹, 김복동, 송신도 할머니가 받은 1억 원의 상금 중에 1,500만 원을 할머님들이 기부를 했는데 이 역시 정의원 측은 공시에서 뺍니다. 정의원 측의 해명은 회계공시 미숙으로 인한 오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변한목 변호사님, 네. 오류가 만약에 정의원 측대로 오류고 실수고 몰랐던 게 라면 그런 게 너무 잦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할머니들이 낸 기부금, 만약에 제가 정의원 측의 관계자였다면 어려운 형편에서 할머님들이 낸 기부금을 너무나도 소중해서 그거를 잊을래야 잊을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잊고서 깜빡하고 실수로 누락한 회계의 문제들이 많은 겁니까? 정의원 자체가 이제 처음에 워낙 주먹구구식으로 시작을 하고 한두 사람의 희생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사실 체계를 갖춘 데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회계적인 오류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언론에서 나온 보도 중에서 모든 것이 다 횡령배임으로 보기에는 좀 곤란할 거고 아마 일부는 회계적인 오류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히려 저는 차라리 관할단체인 여가부에서 그동안 손 놓고 뭘 하고 있었나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제 지인 중에 이제 법률 AI 사업을 하고 있는 지인이 있는데 그 지인이 정부에서 이제 몇억 원 정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예. 근데 기울여 정부 돈은 절대 안 받는다고 해요. 그래요? 왜냐하면 몇억 지원을 받았는데 진짜 세세하게 몇백억짜리 영수증까지 첨부가 안 되면은 나중에 감사하면서 환수조치를 하거나 너무 피곤하대요. 나라 돈 쓸 땐 사실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몇억 지원해주고 오히려 감사 준비하느라 몇 달 동안 전 직원들이 달라들어서 차라리 이럴 바에냐 사기업한테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게 낫지. 정부 돈은 정말 못 쓰겠다.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깐깐하고 검증 절차가 너무 철저해서 힘들었다라고 아주 몇 달 동안 푸념을 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여가부에서 그렇게 10억을 지원을 하고 국민들한테 엄청난 성금이 답지한다면 관할단체가 한 번쯤은 들여다봤어야 되는데 저렇게 수년 동안 회계 오류가 누적이 되고 여러 가지 미숙했다는 말이 나온 동안 여가부는 뭘 하고 있었는지 그냥 지원만 하고 말아버렸는지 아니면 정의원 자체가 성역이고 여가부 사업 자체가 성역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손을 못 대는 건지 다른 단체에 있어서는 정부가 그렇게 현경부터 들여다보면서 왜 정의원과 여가부는 그렇게 손 놓고 있었느냐. 사실 이건 여가부도 좀 떳떳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물론 이제 어떤 정부 기관에서 지원을 했고 어떤 부처에 따라서 뭐 검증의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통상적인 부분에 대한 지적을 말씀해 주신 건데 그런가 하면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이 운영을 했었던 수원의 한 언론사가 수원시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냐, 과도한 광고비를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야당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이 부분 어떤 내용일까요? 수원의 A신문, 윤미향 당선인의 남편 김모 씨가 운영을 하는 신문입니다. 2015년부터 최근까지 수원시로부터 홍보비 1억 3천만 원을 받았다. 곽상도 의원은요, 수원시 인터넷 매체 200여 개 중 수원 A신문에 집행된 홍보비 광고비만 유독 많다. 윤 당선인 관여 여부를 수사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앙일보 기사의 말미에는 수원시장이 현재 같은 시민활동가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라는 부분도 기자는 기재한 바 있습니다. 아직은 야당의 의혹 상황인 건데 정확하게 무슨 말입니까, 윤 선생님?
뭐 말 그대로죠. 통상 이제 지역에 등록돼서 시청도 출입하고 하는 이게 지역 언론들이 있죠.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중앙 언론이 있고 지방 언론이라고 하면은 광역 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언론하고 지역 언론이라고 하면 기초 단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언론사인데 이제 수원의 그 A 매체가 등록돼 있는데 5년간 올해 2020년이 다 안 갔으니까 5년이 채 안 되겠네요. 4년 몇 개월간 1억 3천만 원이다. 그럼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광고비면은 되게 큰 광고주죠. 되게 큽니까? 네, 그리고 저 광고를 했을 때 그러면은 광고 효과를 지역 언론에서는 사실 광고 효과를 따지기가 쉽지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그런 건 따질 수 있는 지표들이 몇 개 있을 겁니다. 연형 생긴 지가 얼마 됐을 것이냐, 직원 숫자가 얼마 되는 것이냐, 조회수가 얼마 되는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포털에 걸려 있는 신문사냐 아니냐 등등을 비교해 보면은 저건 바로 나올 거예요. 그렇군요. 네. 과도하게 집행된 것인지. 이거 아닌지 합리적인 것인지. 예, 물론 수원시에서는 광고비를 더 주거나 특혜를 주진 않았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들여다보면 바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진명 기자. 관건은 곽상도 의원이 제기하고 싶은 관건은 어떤 그런 관계에서 오는 특혜 의혹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자 그리고 윤미향 당선자의 남편 그리고 지금 이제 수원시장이 나왔지만 다 이제 시민활동 내지 과거에 이제 운동권 경력이 있는 이런 분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움직인 거 아니냐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한 것처럼 뭐 수원시 해명은 분명 그렇습니다. 이게 단순한 인터넷뿐이 아니라 주간지도 발행을 했다. 그 지역지에서 따라서 주간지와 인터넷 신문사를 같이 운영하는 그 기준에 맞춰서 집행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얘기한 것처럼 연간 2천만 원 안팎들을 계속 매년 집행을 해왔는데 그 금액이 크냐 작냐 사실 좀 뭐 판단하기 쉽지 않죠. 늘 상대적인 거니까. 다만 이제 지역지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흔히 관이라고 하는데 관은 굉장히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광고주죠. 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떤 네트워크가 분명히 존재했을 텐데 그게 개인의 친밀도까지 작용했느냐 이 문제는 이제 좀 더 따져봐야 할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물론 이 문제 자체는 사실 윤미향 당선자와 관련된 정의원 문제와 관련된 직접적 관련 있는 문제는 아니죠. 약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주변 문제인데 어쨌든 이 문제도 결국은 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 진보 지역뿐이 아니라 어떤 진영 논리 속에서 그런 어떤 특혜가 주어졌다 그러면 분명히 그것도 우리 사회에서 바로 잡아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을 맡았던 천영우 전 수석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과 협상에 나섰는데 그때 당시에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엄청난 비밀이지만은 언론이나 정부 당국자는 다 알고 있어도 금기시되어 온 그런 성역이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 마케팅으로 그간 정치적 흥행을 누려왔고 또 법 위에 군림하는 이런 사람들 잘못 건드렸다가 토착 외구로 몰리면 그 후환을 아무도 감당 못합니다. 공직자는 정의연에 찍히면 신세 망칩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한 진실은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밖에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이 피해자들의 이해관계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도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천영호 이사장의 이야기 한 대목 더 살펴보시죠. 2011년 당시 일본 측의 제안이 이렇게 있었다. 주한 일본 대사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을 한 분 한 분 만나서 일본 총리의 사죄 친서와 보상금을 직접 전달하기로 했다. 상당히 파격적인 수준의 사과와 보상 방안이다라고 천영우 수석은 당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해당 제안 당시 정대협 대표였던 윤미향 당선인에게 천영우 전 수석이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이런 파격적인 사과와 보상을 일본이 들고 왔다. 당시 윤미향의 곤욕스러운 표정을 보고 이해관계가 다르다는 거 분명히 알게 됐다. 일본 측 아닌 윤 씨에게는 자신의 역할이 끝나는 사형선고와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회고한 바 있습니다. 윤 씨에게 찍힌 공직자는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인생을 망친다는 분위기. 내 신상을 걱정하는 후배가 일본 측 안을 포기하라는 권유받기도 했고요. 문정부는 위안부가 아니라 정의연의 피해자라고 착각하기 큰 문제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천영우 이제 그 당시 수석이잖아요. 이분이 뭐 사실 뭐 일본의 언론에 뭐 인터뷰한 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굳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할 필요가 있었냐가 개인적인 또 문제 제기라기보다 의구심은 좀 들긴 한데 저는
수석이라면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리인데 참 자격이 부족하다. 특히 어떻게 보면 집안 망신인데 실질적으로 정의원 단체에 찍히면은 신세를 조진다 하더라도 망친다 하더라도 조진다는 그 경상도 사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망친다 하더라도 이거를 외부 언론에 그것도 일본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좀 순화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정의연에 조금 의존성이 강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사실과 의견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정의연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건 의견인데 사실처럼 이야기하시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그 어떤 일본 정부가 안이 아니라 일본 대사가 개별적으로 그 사죄하고 배상금을 지불했을 때 찬성하는 인상을 받았다라는 것, 의견인 것을 사실인 것처럼 혼재해서 하다 보니까 저는 수석으로서 좀 자질 문제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 보는 거죠, 사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영호 이사장의 이 발언이 지금 여러 조간에서 회자되고 있는 이유는 당시 일본 총리 측의 서신과 보상안이 꽤 파격적이었기 때문인가요? 2011년 12월 당시 교토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에 제가 현장에 있었고요. 박정환 대변인 청와대 대변인이시죠? 제가 현장에 있었고 그때 그 한일 정상회담이 여러 현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문제 때문에 특히나 그 하나하나씩 새로 생기고 있는 소녀상 문제 때문에 파행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회담이 처음부터 시작하면서부터 끝까지 1시간 반 이상 2시간을 가면서 아무 얘기도 못하면서 오로지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에 관한 얘기만 쭉 진행이 됐고 그래서 돌아오는 비행기도 굉장히 연기가 됐고 굉장히 이제 그 시끄러웠던 그런 회담이었는데 천영훈 수석은 그때 당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 대한 정리를 빨리 해야 되니까 왜냐하면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들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다 보면 우린 역사를 정리를 못한다라고 일본 총리한테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으로 일본 정부가 이제 비공식적으로 총리의 그 다음에 일본 왕의 그 사과의 편지와 그 다음에 피해 보상 방안을 가지고 위안부 할머니들이 이제 대여섯 분이 모이시면서 그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었던 과정이었어요. 천영훈 전 수석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자 했던 거냐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중에 정대협을 했던 윤미향 당선인도 포함이 돼서 왔는데 윤미향 당선인이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했다라는 얘기를 요미우리 신문뿐만 아니라 한 일주일 전쯤에 본인이 했던 유튜브에서도 미리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윤미향 당선인은 이렇게 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문제가 역사 속에서 정리가 되면 더 이상 본인이 설 자리가 없겠구나라는 것을 천영훈 전 수석은 느꼈다라는 것을 이 인터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서부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천영훈 수석이 의도는 조금 오해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천영훈 수석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운동을 하고 있는 정대협 내지 정의연이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고 이미 그때 당시 그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운동을 하고 있는 정의연이라는 게 성역으로 존재해서 공무원들도 쉽게 말을 못할 정도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박정화 대변인 그때 대변인으로 계셨고 저는 기자로서 그래요? 네. 참 이게 우리 사회가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가라는 게 하나둘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요. 천영훈 수석은 원래 좀 스타일이 말이 좀 직설적인 외교관답지 않다 그런 평가를 받는 분이라서 이제 서부대 의원님께서 느끼시는 그런 인상도 받았을 건데 또 이제 이명박 정부에 대해 가지고 그 당시에 정권만에 어떤 비판이 있었냐면은 이 대통령이 정권 말에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게 좀 인기 위주로 일본에 대한 압박이다 해서 동북아의 긴장을 높이고 이게 오히려 인기를 끌기 위해 가지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 압박했다. 그게 이어져 가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 3년 동안 일본하고 이제 이야기도 제대로 안 하다 막 몰려가지고 결국 위안부 합의를 졸속적으로 체결한 거거든요. 이런 식의 것들이 그러니까 천 전 수석이 말한 데 대한 그런 압박감 같은 게 일단이 담겨 있기도 하고 근데 매 정부는 천 전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를 아까 비판하셨지만은 또 그 정부들도 어떤 정치적인 활용에서는 자유롭지 않은 복잡한 것들이 이제 뚜껑이 열려버린 것 같아요. 예. 오후에 있는 이용수 할머님의 회견에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리고 그 이후에 정의원, 윤미향 당선인 측의 해명은 어떤 부분이 나올지도 종합적으로 취재를 해서 내일 저희 돌직구쇼에서 상세하게 또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앞을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플 3인방에 선정됐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하플은 자신의 키보다 더 큰 지휘봉을 들고 김정은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있다. 굉장히 이례적인 장면이죠. 건강은 괜찮습니까? 두 번째는요. 글쎄 태안에 비인 보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등록도 안 된 수상한 보트입니다. 중국어들이 잔뜩 쓰여 있었다고 해요. 추측컨대 중국인들이 미입국한 거 아니냐. 중국인이 아닐지도 모르죠. 의혹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인데 노무현 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가 아른거려서 징하다라는 주장을 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의 키보다 더 큰 지휘봉을 들고 나타났다는데 그 장면부터 함께 보시죠. 얼마 전까지도 건강 이상설, 사망설, 각종 루머에 휘달렸던 북한의 김정은이 자신의 키보다 더 큰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휘봉을 들고 지금 군 간부들 앞에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큰 대형 TV입니다. 지금 저희 도이치쿠쇼 스튜디오 제 뒤에 있는 TV와 좀 비슷해 보이는 크기에 저희 뒤에 있는 게 100인치거든요. 100인치 정도 돼 보이는 TV에서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정작 그 화면은 모자이크 처리를 북한이 했습니다. 뭔가 우리한테 들켜서는 안 되는 군사와 관련된 문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이 김정은이 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노동신문이 김정은이 주재한 당회의에서 핵전쟁 억제력을 더 강화시킨다 라는 얘기를 꺼내 들었다는 겁니다. 김정은이 핵 문제를 정면으로 언급했다. 비핵화 합의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까, 김정은은? 이런 비판들이 제기되고 있는 대목이고요. 여전히 김정은의 손목에 검은 점이 계속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한조선신문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에서는 저 점은 별 이상 없는 점이다. 그냥 점이다. 라는 식의 해명을 한 바도 있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기자. 네. 지휘봉이 본인의 키보다 큰 건 맞죠? 보입니다. 제가 재보진 않았지만 예. 봤을 때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리고 그 모자이크 처리가 된 화면도 북한 매체가 모자이크 처리를 한 게 맞죠? 그렇습니다. 북한 매체가 직접 했는데 과거에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뭔가를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나라 지도, 심지어 일본 지도까지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진짜 1급 비밀이라 숨긴 건지 아니면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전략인지 그거는 좀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김정은이 저 자리에서 핵 전쟁 억제력이라는 핵을 언급한 것도 맞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 대목이죠. 지금 이 시점에 핵 억제력이라는 얘기는 북한이 늘 핵 개발의 명분으로 삼은 거죠. 미국의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핵 개발을 해야 된다. 그리고 전략미사일 같은, 탄도미사일 같은 전략무기를 개발해야 된다. 이런 명분을 삼는 게 핵 억제력인데 그 얘기를 꺼냈다는 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왜 이 시점이냐는 겁니다. 이제 어제 노동신문이 보도했는데 어제가 바로 5.24 조치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사실상 통일부 대변인을 통해서 5.24 조치를 폐기하겠다. 사실상 선언을 했었죠. 그리고 미국과 상관없이 우리는 남북 관계를 좀 더 진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얘기도 임종석 전 실장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이 시점에서 북한은 관심 없다. 사실상 이렇게 밝힌 겁니다. 우리는 핵 개발에 매진하겠다. 결국은 지금 여전히 북한은 우리나라는 이제 우리나라대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북한의 관심은 역시 미국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미국은 지금 11월 대선이 있죠. 트럼프는 대통령은 오로지 그 대선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 북한에 지금 거의 관심을 두지 않는데 결국 관심을 끌기 위한 그런 전략 차원에서 5월 24일 날 어제 노동신문을 통해서 핵 억제력 강화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미 국무부가 임종석 전 실장의 인터뷰와 관련돼서 이례적으로 논평도 냈습니다. 그 내용도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이런 인터뷰를 했죠. 미국의 일부 부정적 견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밀고 가려 할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을 패싱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관계 어떤 사업 등을 미국의 동의 없이도 추진할 것이다. 라는 발언을 한 겁니다.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가 꽤 압박을 가한다. 말하자면 자기가 오케이 하기 전까지 오시트 바란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 국무부가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요. 남북협력은 반드시 비핵화에 발맞춰야 한다.
모든 유엔 회원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준수해야 된다. 임 전 실장이 인터뷰와 관련된 질문이 있자 그에 대한 답변을 이례적으로 한 겁니다.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일치된 대응을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물론 강조를 하기도 한 상황입니다. 북한이 지금 핵카드까지 꺼내들었잖아요. 박찬대 대변인. 물론 상반된 해석이 있습니다.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어떤 그냥 대화의 수단이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여전히 계시고, 그런가 하면 진짜 얘는 핵을 할 애다. 얘들은 진짜 위험한 애들이다. 핵 도발이다. 우리가 대비해야 한다라고 여전히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상존하는 주장에서 과연 임종석 전 실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밀어붙이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관련된 논란이 나오고도 있죠. 서로 상반되는 해석이 있긴 합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이 얘기했던 저 얘기는 분명히 무언가 북한이 새로운 무력 시도를 할 거라는 거는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인전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쭉 일련의 과정을 한번 보면 최근에 인전 통일부가 그동안 문제가 됐었던 5.24 조치에 대해서 뭐 부정적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북한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얘기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대북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전향적으로 뭔가 해보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국무부가 이례적으로 사실은 임종석 전 실장이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현 정부에서 갖고는 있습니다만은 전직 실장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냥 일반 국민 중에 하나고 자연인이에요. 자연인이 어떤 매체와 인터뷰를 통해서 저런 의견을 제시한 건에 대해서 국무부 대변인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무언가 조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뉘앙스의 취지의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정부가 굉장히 좀 신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국무가 이례적으로 논평을 했고 그다음에 전 비서실장이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를 지금 대한민국과 북한 사회의 움직임을 보고 있는 미국과 국제사회, 유엔의 입장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고 우리 정부도 그에 맞춰서 스탠스를 정리해 나가야지 자칫 국제사회와는 조금 별개의 모습을 보이고자 하면 우리한테도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 정부는 저는 아주 신중하게 좀 보면서 한 말씀, 한 마디, 한 단어 좀 조심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악플인데요. 태안에서 빈 보트가 발견이 됐습니다. 보트 영상부터 혹시 한번 준비가 되면 함께 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빈 보트는 어떤 보트이고 태안이 뚫렸다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인지 일단 사진부터 함께 보시죠. 바로 이 보트입니다. 6명이 탈 수 있게 되어 있는 보트인데 태안 주민들이 좀 낯선 보트가 얼마 전부터 버려져 있는 것을 발견해서 수상하다 생각하고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중국으로 돼 있는 뭔가 물품들이 보트 안에서 발견이 돼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지역의 주민들은 얼마 전에 있었던 삼척의 북한 목선 귀선 사건을 떠올리시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후문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보트일까요? 이 빈배를 타고 누가 들어왔던 걸까요? 빈배 타고 누가? 보트에 뚫린 서해안 경계. 그제 오전 6인승 보트 신고됐고 해당 마을 주민 이상하다 생각했다. 그래서요 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더 수상하죠. 선체 일련 번호도 없어요. 중국산 옷, 구명조끼, 식량 등이 발견이 됐다. 군과 경은 주민 신고 전까지 인지하지 못했다. 그런데 6명이 어슬렁거리는 CCTV도 지금 해당 지역에서 발견이 된 걸로 전해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군경은 대공 용의증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인의 밀입국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아니 임태호 시장 일단은 잡지도 못했는데 대공 용의증 없다라고 이렇게 섣불리 말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제 개인 추측입니다. 개인 추측이다. 완전 개인견에 대공 용의증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더 문제가요. 지금 중국에서 밀입국이라면은 지금 중국 사람들이 평소에는 그렇게 위험하게 들어올 필요가 없어요. 예컨대 불법 체류하고 싶으면은 관광비자나 제주도 무비자로 들어와가지고 싹 그냥 눌러앉으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주도 무비자는 없죠. 그리고 국내에서 비자를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지 않습니까? 외교관이라든지 아주 큰 사업체 이제 기업인이 아니면 중국 사람이 들어오기 어려워요. 왜냐? 코로나 때문이지 않습니까? 저거는 코로나 방역이 뚫렸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건 대공 용의증보다 더 위험한 거네. 좀 안 좋은 거죠.
평소에 중국인들이 들어오기가 어렵지가 않은데도 들어왔다는 거는 이 방역망을 피하기 위해서였을, 이게 제 개인적 추측입니다만, 그 부분에 오히려 좀 중점을 두고 일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니, 군과 경은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지만 안보란 게 이제 군에 대한 안보도 있지만 생활 방역 이런 것도 안보의 새로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장교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계속 기존에 익숙해 있어서 핵만 위험하다고 하지만 사실 더 위험한 건 생화학 무기잖아요. 이런 바이러스 같은 것들은 우리가 불확실성 모르는 거에 대해 공포가 더 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난해 6월 달에도 삼척 그 목선이 들어왔는데 주민들이 신고한 것은 우리 군인들은 사실 작전에 실패해도 용서받지만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를 받지 못하는데 그럼요. 그 당시에도 분명히 해군에서는 경계 태세가 문제가 없는지 한번 조치를 하고 문제가 있으면 자체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재배치하는 그 정도까지 재발 방지까지 약속을 했었는데 또다시 이런 것이 주민에 의해서 신고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정말 이것이 이런 문제로 인해서 경계 작전의 어떤 지침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혹은 장비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소형 그 보트로는 잡아낼 수 없는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를 좀 확인해 가지고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정말 힘든 상황에서 이런 안보 이슈까지 터진다면 국민의 불안이 얼마나 가중되겠습니까? 검역이 철저해졌기 때문에 분명히 미리국 수요가 높아지고 있을 거예요. 주변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좀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조선일보의 태안주재 김성모 기자가 이렇게 썼어요. 해경은 21일 오전 11시 46분 갯바위 인근 도로에서 움직임이 수상한 6명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이들의 신원을 추적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아니 변호문 변호사님, 우리가 지난번에 삼척 목선 귀선 사건에서도 많은 분들이 경악했던 게 이미 군과 경찰은 레이더를 갖고 있어요. 바다에서 수상한 선박이 오는 것을 당일 레이더로 포착을 하고 경계를 하고 있다. 서부대가, 장교 출신 서부대가 지적한 것도 그 부분인데, 다 들어오고 나서 사후에 수상한 6명이 도로를 따라 이동하는 CCTV 갖고 있어요. 라고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게요. 지금 열심히 아마 관련된 CCTV를 뒤지면서 아마 뒤늦게 발견을 했겠죠. 아마 그날 찍은 영상을 보고 했었던 거로서 아니었을 거고 20일 날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20일 때부터 이제 CCTV를 뒤지면서 이 6명이 그것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았는데, 근데 이제 저 보트가 중국에서 오기는 불가능하죠. 레저용 엔진이기 때문에 항속거리도 상당히 짧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럼 어느 정도 공해상 내지는 우리나라 인근까지는 어떤 모선이 왔을 거고 거기서 이제 모터보트를 보냈다라고 보는 게 맞을 텐데, 그럼 우리나라 인근까지 어떤 정체불명의 선박이 올 때까지도 전혀 몰랐다라가, 물론 이제 모터보트는 작으니까 레이더에 식별이 안 될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모선까지는 알 수 있을 텐데 왜 거기에서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었느냐, 그런 면에 있어서는 군경이 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뚫린 건 분명하잖아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해양 경계가 뚫렸는데 요즘 국방부 보면 재밌어요. 얼마 전에 우리 봤지만 GP에서도 총기 사고 있었잖아요. 이게 일신이 딱 나오게 국방부에서는 이건 고의성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도 딱 보니까 무슨 대공용 이쪽은 없습니다. 무슨 국방부가 저기 나라를 지키는 게 아니라 무슨 추측하고 예단하고 이러는 부서 같아요. 국방부 정신 좀 차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엔 세 번째 하풀입니다.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재단과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가 여전히 아른거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정치부 기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자? 들어보시죠. 민주당을 향한 검은 그림자는 좀처럼 거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함을 받고 공작이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지금도 그 검은 그림자는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참말로 징합니다. 논란이 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이해찬 대표가 노무현재단을 향한 검은 그림자 언급을 하면서 이 정치권 안팎에서는 선거 때 이해찬 대표가 공작의 이야기를 언급했던 대목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치 공작이 이제 본격화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한 2개 내지 3개를 준비한 것 같아요. 이번 주말 때 터뜨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대응할 시간 안 주고 바로 그냥 선거까지 그냥 몰고 가려고. 가짜뉴스가 아니고 정치 공작입니다. 무섭네요. 그러자 진중권 전 교수는 페이스북에 이런 논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진중권 전 교수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시죠. 노무현재단 관련해서 곧 뭔가 터져나올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시민은 작년부터 그 얘기해왔고 이번에는 이해찬까지 그 얘기를 하네요. 변죽 울리고 그만 울리고 빨리 개봉해라. 우리도 좀 알자라고 얘기를 한 건데 이재명 기자, 선거 때 정치 공작이 본격화됐구나. 이해찬 대표가 언급을 했는데 그게 뭘까? 했는데 결국 그 공작이 터져 나오지는 않았는데 그렇죠. 선거가 다 끝나고 공교롭게 오거돈 전 시장 강제 성추행 의혹도 터져 나왔어요. 민주당은 뭐 당시 오거돈 전 시장이 사퇴할 때까지 전혀 몰랐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예. 뭐그 사건을 염두에 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죠. 분명한 건 어쨌든 이해찬 대표가 유튜브 방송 나와서 정치 공작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별건 없었었죠. 근데 이번에 또 한 번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추도식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같이 과거에 있던 사건들을 염두에 둔 건지, 근데 뭐 지금도 뭐 그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제 검찰이 뭔가 여권 인사를 상대로 한, 뭐 지금 사실 뭐 신라제나 라임이나 이런 경제범죄 수사에 있어서 여권 인사들이 개입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이 있는데, 그런 새로운 이제 사건을 염두에 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중요한 건 집권 여당의 대표가 유튜브 방송도 하니 공식적 행사에서 공작설, 음모론 이런 거를 그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올바른 건가? 저 이런 의문은 분명히 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물론 집권 여당 대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집권 여당이라는 건 결국은 정부, 청와대와 함께 국정을 이끌어가는 이제 한 축인데, 국정이 그러면 공작설, 음모론에 의해서 끌려간다? 과연 그걸 국민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세 번째 앞으로 소식까지 접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네 번째 이슈입니다. 이태원 클럽과 6차 확진까지 나왔습니다.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감염이 이어진 겁니다. 함께 보시죠. 이태원 클럽발 감염골이 6차까지 나왔다. 이 감염 동선 감염표를 한번 보시면요.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동선을 숨긴 인천 거짓말 강사가 수강생을 감염시키고 택시기사 겸 사진사를 감염시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택시기사 겸 사진사가 수강생이 갔었던 코인 노래방을 갔기 때문이죠. 코인 노래방을 갔던 택시기사 겸 사진사가 부천의 라온파티라는 뷔페에서 사진사로 투잡을 뛰고 있어서 돌잔치 참석자에게 옮깁니다. 돌잔치 참석자가 참석자 동료에게 옮깁니다. 동료가 동료 남편에게 옮깁니다. 6차 감염. 추정인데요. 서울 중랑구와 인천 등에서 돌잔치 관련 확진자가 무려 13명이나 지금 나온 상황인데요. 이게 돌잔치 관련 확진이지만 따지고 보면 이태원 클럽발 확진으로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공군에서 내가 코로나19로 의심된다 라는 익명의 메모가 나와서 공군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정작 이 병사로 보이는 사병은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좀 자필 메모 보고 계시지만 죄송합니다로 시작돼요. 외출 다녀왔는데 노래방을 들렸는데 확진자와 동선이 겹쳤어요. 그리고 코로나 의심 증세도 있습니다. 혼나고 벌받는 게 두려워 익명으로 자진신고합니다. 전장병을 대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해 주세요 라고 자필 메모를 익명으로 한 겁니다. 공군이 발칵 뒤집혀서 소원 수령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발열 검사했는데 이상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불안한 겁니다. 무증상 감염도 있잖아요. 공군 관계자는 처벌하지 않을 테니 누가 썼는지 자진신고하라 권유하고 있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떡합니까 이거. 해당 부대원은 3천여 명은 모두 이분 때문에 외출을 못 나가고 있습니다. 필적 식별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 재갈공명 이거 방법 없습니까? 그게 저도 저희 군생활 했지만은 금방 잡을 것 같은데. 이거 금방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휴가 언제 나간지 하면 점점 좁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필적 보고. 그러니까 휴가 나간 사람들 중에서 그 동선이 대략 뭐 광역별로 겹친 사람 중에서 한 다음에 이제 필적 보면은 금방 나올 것 같긴 한데 본인이 밝히는 게 제일 좋죠. 그럼요. 네. 이거 변환 변호사님 혹시 이분이 끝까지 안 밝히고 있다가 이분이 다른 사병에게 옮기면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의해서 처벌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군이니까 이제 뭐 군용법 적용을 받기는 할 텐데, 윤 실장님 말씀대로 이제 여러 가지 조합을 하다 보면 분명히 잡을 수밖에는 없겠죠. 근데 그 전에 일단 다시 처벌받는 걸 두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승면 더 큰 처벌을 받고 더 큰 징계를 받게 될 텐데, 다른 자신뿐 아니라 동료 전우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빨리 자진해서 신고하는 것이 그나마 줄일 수 있지 않은 길인가 싶네요. 이럴 경우는 지금 아까 공군 장교들이 한 애로사항을 봤잖아요. 안 혼낼 테니까, 처벌하지 않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알려달라. 근데 그게 전혀 안 먹힌다는 거예요, 박 대변인. 이게 본인이 혼나고 안 혼나고 이전에 일이 너무 커졌어요. 이미 너무 커졌고. 저는 뉴스까지 나왔잖아요, 돌직구까지. 좋게 해석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익명으로 한 소원 수리함을 보면 내용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뭐, 어딜 갔는데 확진자가 동선이 겹쳤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아까 필적에서 이렇게 보십니다만은 요즘 저도 굉장히 졸필이긴 하지만 이게 또박또박 잘 쓴 글씨 같진 않아요. 어쩌면은 급하게 썼어요. 저는 아주 좋게 해석을 해서 이게 좀 뭔가 장난기도 좀 섞여 있는 거 아닌가라는 좋은 해석을 좀 해봅니다. 필적이 내가 보면 요즘 저 병사들처럼 아주 잘 쓴 글씨 같지는 않아서 제가 보면은 너무 훈련도 고되고 집에도 가고 싶고 뭐 이래가지고 좀 뭔가 장난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인데, 일이 너무 커졌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손들고 나오는 게 여러 사람 덜 피곤하게 만드는 거니까 빨리 손들고 나오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또 공교롭게 부탁드립니다요. 전 장변을 상대로. 그러니까 이게 장난이라고 치부하기도 현재는 좀 애매한 상황이라 빨리 자진납세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희가 또 신문 읽어준 남자잖아요. 국내 신문 말고 가끔 이 외신들의 신문도 제가 읽어드리는데, 오늘은 제가 뉴욕 타임즈의 일면을 준비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일면을 발행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장면이 바로 뉴욕 타임즈의 일면입니다. 미국에서 사망자가 10만 명이 발생했다라는, 육박했다라는 내용이고요.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다라는 제목이 달려있고, 빼곡하게 적힌 기사가 상당히 좀 주목되고 있는데, 이재명 기자, 이게 어떤 기사입니까? 어떤 글씨입니까? 예, 굉장히 파격적인 일면이죠. 그러니까 일면을 그래픽으로 다 만들거나 사진으로 다 만들거나 이런 경우는 좀 많았었는데, 저렇게 아무런 그래픽 사진 없이 정말로 글자로만, 더욱이나 코로나19로 돌아가신 1000명을 부고를 빼곡 씹는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데. 저거 부고 기사예요, 다? 전부 다 부고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나이와 살던 지역과 아주 특징적인 것,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다는 걸 아주 간략하게 썼습니다. 부고 기사를 저렇게 빼곡하게.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웃음이 많았던 증조 할머니였다,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삶을 아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한마디를 썼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제목에 있는 것처럼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이다 이런 게 있지만, 그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를 보면 They were u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다. 지금 돌아가신 분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은 우리 이웃이 지금 코로나19로 숨졌다, 이런 거를 이제 굉장히 인상적으로 강렬하게 알리기 위해서, 한편으로 이제 트럼프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이 굉장히 미흡하다, 이 점을 지적하기 위해서 아주 파격적으로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신문으로 따지면 이 뒷면에 조그맣게 있는 그 부고 기사, 그거를 워낙 돌아가신 분들이 많으니까 나열하니까 일면을 덮고도 남은 그런 상황이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국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골프를 쳐서 구석수에 올랐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 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뉴욕타임즈 일면은 사망자가 10만 명에 육박한다면서 부고 기사로 일면을 빼곡히 채웠는데, 정작 대통령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골프를 쳤다. 그제, 어제, 이틀 연속 백악관에서 차로 30여 분 떨어진 본인 소유의 골프장에서 트럼프 내셔널에서 76일 만에 3시간 30분간 라운딩을 즐겼다. 마스크 착용하지 않고 대신 캐디 없이 직접 카트를 몰았다고요. AFP 통신은요, 사망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10만 명 가까운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문가들의 경고를 무시하고 경제 정상화를 본격적으로 밀어붙였다. 골프를 함으로써 그의 의도에 관한 신호를 보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 서재원 부대, 뭐 물론 이렇게 해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내 골프장에서 캐디도 없이 소규모로 나 혼자 골프 쳤는데 그게 뭔 문제냐. 그러니까 이제 리더의 바람직한 모습은 아니죠. 대신에 이제 보통 우리 낚시를 간다도 낚시를 즐기는 사람이 있고, 낚시를 통해서 본인의 생각을 정리하고 향후 구상을 또 활용하는 시간을 가질 수도 있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골프가 자기의 취미 생활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쁜 핑계로
그 골프를 못 치면서 제가 스트레스 받았다 해서 골프를 친다고 하셨거든요. 저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뭐 미국도 그렇고 유럽이라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든 것들이 리더든지 생활 환경이 다 훌륭한 건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가 취사 선택을 하고 우리 최근에 뭐 방역 관련해서는 K 방역이라고 해서 전 세계가 우리 또 뭐 미흡한 것도 있지만 극찬하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취사 선택하는 것도 필요한데 분명한 것은 리더의 모습은 분명히 아닌 것이죠. 예. 그런가 하면 조금 전에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코로나19와 관련돼서 국내에서 신규 확진자가 16명 늘었다는 속보도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들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줄여서 라방 이사말로에서는요, 오늘 본방에서 미처 못다한 이야기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용수 할머님이 하고픈 말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바르다 박선생, 박정아 전 청와대 대변인과 우리 이재명 기자가 함께 이사말로 장식해 줄 것입니다. 많이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지금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